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3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설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여상훈 변호사님 변함없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법정 구속 등 한 주간 법률적 뉴스를 심도 있게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 변호사님. 예. 지금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네. 한 2년여 동안 재판을 하면서 왜 이렇게 재판이 늦어지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결과적으로 보면은 아주 단호한 네. 단죄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구속이 된 뒤 청와대가 당초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뭐 이러면서 상당히 신중한 모습을 취하더니 그 다음 날인가는 청와대 내에 무슨 기류가 변했는지 예. 강민석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뭐 기자들한테 일종의 서면 브리핑이죠. 예, 그걸 예. 통해서 문재인 정권에는 블랙리스트가 없다. 예. 판결문에 어디 블랙리스트란 말이 있느냐. 예. 그 용어를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거 하나고, 두 번째는 적법한 사유와 절차를 통해서 산하기관 임원들은 임명되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도 또 정의를 내렸어요. 예. 블랙리스트란, 이건 강민석이 정의입니다. 예. 불이익을 주기 위한 예. 배제의 명단, 예. 어떤 자리에 배제한다든가 예. 뭐 그런 명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고, 예. 사찰이라든가 감시가 있어야 한다. 예. 근데 그런 게 없었다. 그게 예. 사찰 DNA가 없다. 예. 예. 전에 김의겸이가 한 예. 얘기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첫째, 이 블랙리스트라는 게 도대체 뭐냐. 법률적 용어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언론 용어인 것 같아요. 예. 일반 사회에서 쓰는 용어죠. 그러면은 이건 블랙리스트가 아니냐. 환경부에서 만든 리스트는 그 얘기죠. 그렇죠. 그게 만약 이게 법률 용어라면은 네. 법에 구성 요건이 정해져 있겠죠. 예. 뭐를 정의 규정, 우리 법 보면 제2조가 예. 1조는 목적, 그 법의 목적, 2조에는 정의 해가지고 뭐는 뭐라고 한다, 뭐는 뭐일 때 뭐라고 한다, 블랙리스트는 뭐라고 한다 있지만, 이건 블랙리스트는 일반 사회에서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은 살생부예요. 옛날에. 살생부도 법률 용어는 아니죠. 예, 그렇지. 그러니까 블랙리스트가 그런 건데, 이거는 우리 사회에서 일반인들이 관념적으로, 관행적으로 형성되어 온 거. 예. 이 용어인데, 블랙리스트라는 거는 사실은 이 정권이 박근혜 전 정권을 혼내주기 위해서 적폐청산용으로 그때 만든 거예요. 특히 문체부 블랙리스트 예. 해가지고 이제 뭐 마음에 드는 연예인들은 출연시키고 예. 마음에 안 드는 연예인들은 방송에서도 못 나오게 하고 이걸 블랙리스트를 했다. 예. 이제 전부 다 우리 국민 누구 물어도 아마 조금만 그 이 언론에 접한 분들은 블랙리스트 취지를 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떤 판결문에서 판결문에는 가능하면은 그 비법률 용어를 안 쓰려고 그럽니다. 그러겠죠. 예, 쓰면 품위도 떨어지고 예. 그리고 판결문이라는 거는 법관이 법에 의해서 내리는 건데 여기다 비법률 용어로 쓰면 이거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보면요. 예. 강제 사표 내게 하고 예. 그다음 그 중에서 이 정권하고 뜻이 안 맞는 사람 전부 다 물러나게 하고 네. 그 자리를 갖다가 친문 인사들로 채워 넣었다. 그게 나오잖아요. 예, 예. 그러면 우리가 블랙리스트는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박근혜 전 정권 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내치기. 예. 그게 블랙리스트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똑같잖아요. 마음에 안 그러니까. 드는 공공기관장 내치기. 예. 그게 블랙리스트지. 말하자면은.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언론에서 그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 우리 블랙리스트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문서 제목을 블랙리스트라고 적어야지 블랙리스트고. 그렇게 적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거 안 적으면 블랙리스트 아니단 말인데 이거는 진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예? 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거 있잖아요. 자기 손바닥이 딱 눈앞에 있으면 하늘 안 보이잖아요. 예. 그 이야기인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블랙리스트 이번에 김은경 전 장관의
이거는 이렇게 나왔으면요. 그리고 그 판결문에 진짜 자세하게 적었더라고요. 예. 전부 다 그 4개 한 다음에 심사하고 그다음 자기 측 사람을 하기 위해서 답안까지 다 주고 네. 면접할 때 이렇게 답해라. 그다음 자기 소개서 이렇게 써라. 그까지 환경부 공무원을 통해서 네. 다 작성시켜 줬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런 정도로 판결에 있죠. 이렇게 아까 고 교수님이 재판이 왜 이렇게 오래 갔냐. 제가 볼 때는 그때 나왔던 분들, 그다음 그 증언을 다 들은 것 같아요. 또 환경부 쪽 공무원 증언도 듣고 그래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은데 판사가 그 이 정권의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단죄하는데 가볍게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요. 그래 이렇게 했으면은요. 아 우리도 그 참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과한다로 나오고 이런 그렇죠. 없어질 관행이 현 정부에 들어와서 있었다는 게 참 송구스럽다. 예. 이렇게 나와야 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일을 이번에 계기로 삼아서 다시는 우리 정권만 아니라 다음 바뀐 정권에서도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사과를 해야 되는데 예. 아 이게 누가 들어도 블랙리스트를 문건 제목에 블랙리스트라고 안 그랬다고 그리고 판결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안 적은 블랙리스트를 없기 때문에 우린 블랙리스트 없다는 건 있죠. 아, 저는 이번 정권의 조국 전 장관, 그다음 추미애 전 장관 쭉 내려오면서 너무 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사실은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고 예. 어떻게 보면은 그 친문들의 오피니언 리더 아닙니까? 예. 이런 분들이 계속 이런 식의 경강부회 또는 그렇죠. 진짜 억지를 부리는 건데 이런 말을 계속 하니까 친문 중에는 이제 생각이 있는 분도 있지만은 아주 맹목적으로 그 문재인 대통령을 이니 하며 좋아하고 예. 그다음 어떤 보수에 대해서 반감으로 이렇게 진보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도 자꾸 이런 잘못된 예. 견해를 심어주니까 사회가 자꾸 양분되는 거예요. 그럼요.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깊이 하고 아 보수가 나쁘고 그다음 블랙리스트가 박근혜 때는 있었는데 없었다 이렇게 믿고 있으면요 언론 보도 나도 자꾸 욕을 해요. 그리고 그걸 보도하는 그 보수 언론에 대해서 욕을 하고 그다음 유튜브에 대해서도 욕을 하고 그래서 이런 그 청와대에 있는 분이라든가 이 진보 쪽에 그래도 그 오피니언 리더들이 최소한 견해는 어떨지 몰라도 자기 진보 이념을 가진 건 좋아요. 그렇지만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밝히고 예. 그다음 무슨 이야기를 해야지 우리나라가 그분들도 우리나라가 통합되기를 원하지 갈갈이 찢어지기를 원하진 않거든요. 예. 좀 그런 이런 분열적인 행태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예. 예,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강민석 대변인의 정의에 따르더라도 이게 블랙리스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배제 명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인경이가 장관 되자마자 올해 즉시 내보낼 사람 또 뭐 내년에 보낼 사람 이 명단 30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이게 블랙리스트거든요. 예.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자진해서 이제 사표를 진구를 했는데 거기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표적 감사, 보복 감사를 예. 그러려면은 그게 사찰과 감시가 당연히 따르는 필요하죠. 거 아닙니까? 예, 예. 그 세 편까지 다 적어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사찰이고 블랙리스트고 그 김태우 전 청와대 행정관 예. 이야기 다 수사관, 했어요. 수사관. 네, 수사관입니까? 그분이 2018년 예, 말에 그것 때문에 이게 터지긴 터졌지만 터졌죠. 예, 그게 사실로 다 밝혀졌어요. 이게 블랙리스트도 있고 예. 화이트리스트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그러니까 찍어내는 것은 블랙리스트고 예. 내리꽂는 것은 화이트리스트예요. 예. 자기 사람 그렇죠. 내리꽂는 거. 예. 그런데 두 번째 적법한 사유와 절차로 임명됐다. 그러니까 잘못이 없다. 그런 네. 얘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하나는 이 정부가 당초는 이런 판결이라든가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면은 뭐 판결을 지켜보자든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수사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뭐 적절치 않다. 예. 이렇게 하더니 판결이라든가 수사를 통해서 이렇게 밝혀지면은 상급심을 또 지켜보자 예. 하면서 가고 나중에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이 최종적으로 나오면 이거 사법농단이다. 사법개혁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 상황 자체를 완전히 호도해는 아주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런 처사가 이루어지는 게 하나가 있고 앞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일종의 시험지를 지금 다 가르쳐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질문지가 뭐가 나올 거라는. 그리고 대리 시험까지 쳐줬어요. 자소서도 써지고 그렇죠. 경영계획서도 써지고. 이거 대리 시험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부정 아니고 뭡니까? 이게 이 적법 그래서 이게 이제 사표 안 내려는 사람들 예. 내게 하는 거 이게 그 어떤 환경부 장관의 권한에 속한지는 몰라도 속한다면은 직권 남용이고 속하지 않는다면 강요죄죠. 그다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지금 좀 전에 대리 시험 쳐준 거 그걸 했다면 이거는 그 공공기관의 업무 방해가 되죠. 그것도 위력이죠.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 왜냐하면은 그 환경부 장관이라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 산하기관에 대해서 그 기관에서 볼 때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뽑으려 하는데 답 다 가르쳐 주고 이랬으면 이거는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고요. 심지어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7명인가 지원했는데 청와대에서 지원한 사람을 떨어뜨리려니 떨어졌어요. 그게 나머지 다 떨어뜨려 봤어요. 그러니까 환경공단 감사자리입니다. 예. 한겨레 신문 기자하던 박모 씨인데 예. 워낙 형편이 없었는지 써리면 그 떨어졌는데 그 사람 그 감사로 임명하려 떨어지니까 나머지 후보자까지 다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까지면 괜찮은데 환경부 그 담당 국장 저 어디 연구원인가로 좌천시켜버리고 조금 있다 안병욱 차관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게 환경단체 출신인데 그 사람 청와대에 불려가서 착살이 나고 바로 몇 달 후에 옷 벗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저는 왜 우리가 중립적인 입장에서라도 뭐 보수는 당연하고 욕하느냐 하면은 박근혜 전 정권 사실 고 교수님도 기자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알지만은 정권 바뀔 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돼 왔어요. 맞아요. 그 보수를 우리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보수 정권에서 이런 일을 한 게. 그런데 그걸 적폐청산이라는 기치를 들고 집권을 한 쪽에서 똑같이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뭐 박근혜 전 정권의 보수 정권에서 어떤 식으로 자기 사람들을 갖다가 좋은 자리 줬는지 몰라도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권같이 정답 알려주고 그다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뽑으려 하는데 그 사람 서류 심사조차 통과 못할 사람 하니까 다 떨어뜨리고 이런 진짜 이거는 후한무치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일을 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은 어떤 상대방의 잘못을 꾸짖고 훈계하려면 자기가 깨끗해야 돼요. 그 마니폴리트라고 제가 피에트로 검사 이야기를 뭐 하도 많이 이 정권에 하도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니까 여기 나올 때마다 그 마니폴리트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정권은 완전 자기 손에 완전 숯검댕이가 가득 묻혀 가지고 상대방의 흰 얼굴은 아니고 한 누르스름한 얼굴을 갖다가 막 만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이 정권에 의해서 어떤 처벌을 받고 그다음 불이익을 받고 이런 사람들 내가 잘못해서 받는다는 생각을 아무도 안 해요 지금. 이러다 보니까 이게 보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보복이 또 정권 바뀌면이죠. 또 자행되면 우리나라는 맨날 보복 정권이에요 그냥. 다음 정권 생기면 그 전 정권의 사람들 다 보복에 쫓아내고. 그래서 이번에 또 보니까 청와대에서 발표한 게 한국복지협회인가 그 회장은 그대로 있지 않느냐 그러더라고요. 한국복지협회 전 잘 모르지만은 제가 보니까 예산 거의 없고 그냥 정부 지원으로 겨우겨우 살아나가는 단체가 아닌가. 나도요. 한국마사협회 이건 정부의 예전부터 돈주머니라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 다 갈아요. 좋은 자리는 싹 갈았죠. 돈 되는 자리. 저기 특히 이제 금융기관에 수장들은 그렇죠. 진짜 연봉만 해도 10억 막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한 사람이 모 공공기관의 연봉이 7억이에요. 그렇다니까요. 딱 되니까 그냥 환경부 같은 데는 몇 달 됐도 안 했는데 기껏해야 1, 2억짜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도 크지만요. 이 정권이 진짜 문제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있죠. 오늘 아침에도 저는 트럼프 2차 탄핵을 봤어요. 그렇게 돼 있죠. 그래 탄핵을 보니까 이제 민주당이 탄핵 소추 의원들인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트럼프 선서했지 않냐 대통령 될 때 헌법을 지키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이 선거를 갖다 계속 부정하고 하는 거 이건 미국의 기초 아닙니까? 선거제도라는 게 민주주의에. 그렇죠. 이걸 부인하고 이걸 뒤집기 위해서 온갖 트위터 그다음 공무원 조지아주 특히 국무장관한테 전화해가지고 빨리 좀 17,000표인데 바이든이 18,000표 해가지고 뒤집어라. 그다음 의사당 난입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한 일이 미국의 기초인 선거제도를 뒤집었다는 건데 예. 지금 그 이 현 정권이 사법부에 아까 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1심 판결 나오면 2심 보자 이렇게 그다음 대법원 판결 나오면 이게 있죠. 민주주의의 기초가 있죠. 입법, 사법, 행정이고 서로 견제하고 그다음 한쪽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면은 그걸 존중하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네. 왜냐하면 사법부의 판결까지 존중 안 하면요 힘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무력을 동원해 가지고 그러면 나라가 완전히 내란이 일어나죠. 예. 한쪽에서 무력 동원하고 저쪽에서 무력 동원하면은 그래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한쪽의 결론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걸 존중해 가지고 우리 민주주의가 살아남도록 하자는 게 바로 그 상권 분리관인데 지금 현 정권이 이번에 저번에 그 윤석열 총장 그 징계 재판한 행정법원 판사들도 사법개혁의 대상이다. 이래서 사법개혁이 한다 그랬고. 그 판사들 이번 인사에서 다 쫓아내버렸죠. 공중분해 버렸죠. 네.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이 정권의 불리한 판결만 하면 판사들을 쫓아내는 거 아니고 자리를 갖다가 박탈해버리고 자기들 마음에 드는 판결할 것 같은 사람 6년씩 놔두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서 민주주의를 지키겠다. 우리가 촛불 민심 민주정권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역겹다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있죠. 이 정권에 자꾸 검찰에 대해서 그리고 법원에 대해서도 촛불 민심을 존중하라는데 이 민주주의에서 있죠. 그 국회하고 행정부 수반은 선거로 뽑지만은 네. 사법부는 선거로 뽑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법부마저 선거로 뽑아버리면은 이 중립적인 이 재판을 중립적인 심판자로 기능을 상실해 버려요. 그렇게 되죠. 예. 네. 이거 만일 대법원장을 국민투표 국민의 선거에 뽑았다. 그러면 자기들만 촛불 민심으로 뽑았다. 그러면 촛불 민심에 맞는 판결을 해야 돼요. 예.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당신들은 어떤 그 한쪽의 여론, 한쪽의 의견에 좌우되지 말고 중립적으로 하라는 뜻에서 그걸 임명직으로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 임명직이라는 의미 자체를 몰라요. 대통령이 대법원장 지명했으니까 마치 이거는 국민의 뜻이라 그러는데 그거는 그럼 대법원장 임명할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헌법이 그렇게 해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 뜻대로 하라는 취지는 아니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 정권 사람들이고 뭐 저번 정권은 좀 약간 강도가 약하던데 자기들 뜻에 안 맞으면 이렇게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판결,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검찰 이러는데요. 그거는 상권 분립 제도의 기본을 모르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법을 전공한 저로서는 정말 답답하고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게 좀 더 심해지면 진짜 포퓰리즘이 극대화되면 대법원장 앞으로 선거하자 그럴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정권 사람들은 선출된 권력 앞에 이른바 정무직, 네. 비선출된 권력들은 복종해야 한다는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건 거예요. 잘못된 거죠. 선출된 권력이라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유인받았다. 그러니까 국민의 권력을 유인받은 우리가 하는 대로 당신들은 따라와야 한다 이런 얘기. 그건 뭐 행정부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사법부라든가 입법부라든가 이런 것은 상권 분립을 한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그런 선출된 권력 이런 것들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고 교수님, 영국하고 미국이 대통령제, 내각제에 진짜 오랜 전통의 민주주의가 확립된 나라 아닙니까? 예. 그런 나라가 왜 법관을 선거로 안 뽑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만일 지금 지금 그 정권 말대로 이게 국민의 그 민심에서 움직이게 한다면은 선거로 뽑았어야죠. 그런데 김은경이는 예. 재판 과정에서 가장 많이 내세운 게 관행이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다. 이거였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는 타파해야 할 관행이다. 잘못된 관행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단죄를 했는데 예. 사실은 이 공공기관 운영법을 노무현 정부 때 만들었습니다. 이 낙하산이사 이거 너무 많고 정권만 바뀌면 막 쫓아내니까 공공기관 운영법을 만들어서 거기에 임원 추천위원회를 두고 적절한 절차를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뽑기로 했다. 그렇게 해서 만든 법인데 이걸 가지고 관행으로 하려면은 그러면은 문재인 정권이 과거 정권하고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요. 이거죠. 적폐란 게 뭐냐 하면은 쌓여있던 폐단 아닙니까? 네. 폐단을 좋은 걸 폐단이라 안 그러거든요. 그렇죠. 잘못된 걸 폐단이라 그러지. 적폐 청산 그렇게 외쳤지 않습니까? 네.
아까도 제가 보수 정권이 진보 정권이 가리지 않고 우리나라는 역대 대통령 그 정권만 바뀌면 자기 측 사람 심는 거 예. 이게 이제 문재인 정권 그건 저 분명히 잘못됐고 보수가 한다고 잘한 게 아니고 진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건 누가 해도 그 전문성 있는 사람을 공공기관장으로 해야 되는데 계속 예. 진짜 이 부분에 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어떤 공공기관 자기들 편이라는 이유 하나만 하니까 이 공공기관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우리나라 사실이 있죠. 국가 부채가 좀 적다고 우리 이 정권 자랑하고 있는데요. 공공기관의 부채를 합쳐버리면 그것도 사실은 국가 부채로 봐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잘못되면 국민 세금으로 메꿔놔야 되거든요. 그거 합치면 우리나라 부채가 있죠. 국가 부채가 OECD 중에서 아주 상위권에 올라가요. 그 정도로 부채가 많아요. 공공기관 그 부채가 이유가 이 공공기관장을 계속 무능하고 무지한 사람으로 자기 측이라는 이유만으로 임명하니까 공공기관의 운영 하나도 몰라. 임기 3년만 채우면 네. 월급 연봉 1년에 7억 10억 받고 관용차 타고 비서 두고 예? 호의호식 하다가 밑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 밑에서 뭐 그럴 리는 좀 적겠지만 다 말아먹어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니 그러니까 노조고 뭐 이렇게 투쟁을 하고 노조에서 올려달라고 하면은 겉으로는 아니쳐고 그런 뒤에는 다 올려줘 버려. 왜 그러냐? 예. 노조고 이렇게 분쟁이 있으면은 위에서 그 조직 운영을 제대로 못하네. 왜 그렇게 통제를 못하나? 그러니까 이명계약 해갖고 다 올려줘 버려요. 그러니까, 노조 하자는 대로 다 예. 들어줘. 그러니까 공기업 경영이 개판이 되는 거죠. 자기의 무능 그리고 어떤 그 자리에 오게 된 데 뒷배경 이런 게 다 있으니까 그 노조가 그리고 그 조직에서 그 공공기관 처음부터 입사해가지고 20대 때 쭉 자라가 기관장이 됐다 합시다. 그러면 그 기관의 문제점, 이거 손바닥 보시 보니까 어떻게 노조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리고 낙하산 하면 항상 노조들이 반대 막 하더라고요. 그걸 해야 되니까 노조한테 엄청난 혜택을 기본급 인상. 그래서 무조건 낙하산 하면 예.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그럼 무조건 해야 하는 거예요. 노조가 어떤 이거 저거 막 해준다 그러니까 뒷주머니 찔러주고 예. 좀 눈 감아줘. 예.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정권 때 적폐라고 했던 것 중에 상당 부분이 관행이었습니다. 예, 관행이 그리고 공무원들이 있죠. 사실 위에서 이야기하면요. 거절 못해요. 장관이 지시하면 차관이 맘대로 못하고. 그럼요. 그다음 차관이 뭐라 그러면은 안에 구급 공무원은 맘대로 할 수 있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중에 구급이 제일 무섭다 그래요. 그럼 제일 그 무슨 승진도 아직도 멀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요새 또 공무원 노조까지 있어가지고 함부로 못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그 상관의 지시가 있더라도 그게 위법한 지시면 그걸 따르지 않아야 된다. 예. 그걸 따르면 상관하고 공범이 되는 거예요. 예. 이제 형은 좀 약하겠죠. 이제 장관이 한 10년 받으면 차관은 한 7년 형 받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무죄는 아니다 이거예요. 상관의 지시를 따랐다고. 그러니까 지금 김은경 장관이 자꾸 관행위를 하는 거, 이제 그거는 이제 양형에서는 조금 참작될 수 있어요. 양형. 또 하나는 나는 잘 모르겠고 밑에서 다 한 일이다고 부하들한테 다 넘겨. 그럼 왜 장관 왜 해요? 백운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월성 사건에 예. 자기는 보고 받은 바도 없고 기억도 안 난다. 그 밑에서 한 거다. 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 장관들이. 그러면 그렇게 무능한 장관이 장관을 왜 합니까? 나라 망하려고 하는 거죠, 장관을. 예. 장관이면 있죠. 한 3개월 지나면 있죠. 그 3개월간은 이제 한의문 기간. 아직 업무 파악하고 해야 된다지만 그때는 아까 그러면 몰랐으니까 인사를 그렇게 했지 않겠냐? 그러면 인사를 안 해야죠. 네. 업무 파악하기 전에는 산하기관의 그 공공기관의 장이 누군지도 실적이 어떤지 이런 거 모르면 인사를 안 해야죠. 그 3개월 정도 하고 나면 있죠. 처음 왔더라도 업무 파악을 못 한다면은 그 사람은 장관감이 아니고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고 교수님 말씀대로 난 아무것도 모르고 밑에 다 있다 이러면은 3개월 지나도 모르겠으면 스스로 물러나야죠. 그런데 그래서 김은경 장관이 관행위에서 제가 볼 때는 고 교수님은 이제 법조인이 아니니까 그 판사를 안 해봤으니까 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 관행이 잘못됐다는 건 자기도 압니다. 알죠. 이거는 공소장 보면 다 알고 이 관행을 떠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밑에 기관장들 안 하면 사찰 감시 감사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게 잘못된 걸 모르면 그거는 바보죠. 그거는 아는데 왜 관행을 계속 주장하냐 하면은 알지만 전에도 그랬고 나도 뭐
오직하면 오직 그 위에서 전부 다 오다 내려와서 한 거지. 그렇죠. 내 뜻대로 정화대로 했겠냐. 네. 좀 형 좀 많이 좀 깎아주세요. 근데 그게 안 통했어요. 안 통했어요. 법정 구속까지 당해버렸어요. 네. 그 법정 구속 이야기는 제가 좀 더 붙이자면 이게 2019년에 영장이 2월인가 영장이 기각이 3월 달에. 예, 예. 그래서 제가 그 공중파 방송에 나가서 요 부분에 TV 토론하는데 그때 영장 담당 판사가 뭐라고 기각했냐면 영장 그때 기각됐어요. 예, 예. 뭐라고 기각됐어요. 했냐면은 최순실 일파에 뭐 국정농단에 비하면 별거 아니다. 그리고 지금 김은경 장관 한 말과 똑같이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조금 약했다. 그렇고 그래 영장을 기각했길래 제가 관행이었다 그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판사 지금 기억 안 나는데 어떻게 판사가 영장 기각을 쓸 때 이렇게 쓸 수 있느냐? 최순실 일파 이거는 어떤 정치적 견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판사가 무슨 영장 기각하면서 일파 그러면 우리 좋은 사람 보고 일파라 안 그러거든요. 그렇죠. 범죄 집단 보고 김태촌 일파 이러지. 그런 말을 쓴 거. 그다음 이게 희박했다. 위법 감정이. 이거는 양형할 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형정할 때 쓰는 건데 영장 기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있고 제가 있으면 있고 없는 거지.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영장 기각을 아주 비난을 했어요. 그 방송에서. 지금도 이렇게 저기 포탈로 찾으니까 나오더라고요. 한번 보시면 아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그랬어요. 이번에 구속된 거 보고 그때 영장 발부돼서 벌써 형기 마쳤을 건데. 그러네요. 지금 와가지고 구속되니까 참 서글프겠다 생각했었습니다. 이번에 판결을 한 그 재판부도 예. 지난번 조국처 정경심 정경 그 4년, 재판부더라고요. 예. 그때는 임정혁 부장판사가 재판장이 됐고 이번에는 김선희 부장판사 다 부장판사더라고요. 요새 세 명이 예, 합의부. 중요한 재판부는 옛날에는 왜 부장은 법조 경력 한 15년 정도, 예. 그다음 배석은 어제 인관한 사람 이러면 부장 말대로 모든 판결이 이루어져 버려요. 예. 그래서 이거는 진정한 합의부의 그 운영 방식이 아니다 해가지고 요새 이 같은 경력이 비슷한 사람들로 많이 합니다. 그래 돌아가면서 재판장 주심이 대법원이 그렇게 하거든요. 예. 대법관이 왜 4명이 있으면 재판장을 돌아가면서 가나다라 하고 주심도 따로 하는데 이번에 아마 그래 되는 모양이네요. 어쨌든 뭐 이 재판부가 상당히 강직한 재판부여 가지고 지난번 정경심 때도 그 법정 구속한 게 단 한 번도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뻔하게 사실이 다 드러나 있는데 이번에 김은경도 똑같더라고요. 김선희 판사가 어떻게 그렇게 명백한 사실 자체까지를 부인하느냐. 저는 그게 예. 대깨문을 향한 것이다. 왜냐하면 일반인들한테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지만 뻔하잖아요. 뻔한 걸 근데 대깨문들은 있죠. 이렇게 해줘야지. 그 큰 소리를 칠 수 있어. 저렇게 죄가 없는데 사법개혁의 대상인 판사들이 저렇게 엉터리를 재판한다. 예. 그 말을 하게 만들어줄 구실을 만드는 겁니다. 임정엽 재판부가 그 재판부는 이번에 인사에 다 나갔죠. 그러니까 이번에 사무집법으로 다 이번에 내려갔죠. 이 김은경 재판부도 보통의 우리 관행으로는 이 큰 재판 아닙니까 이것도. 예, 큰 재판. 그러면 선고를 안 하고 예. 변론 재개하고 다음 재판부 하게 하는데 이 재판부가 왜 이렇게 했냐? 급하게 했잖아요. 설 전에 예, 바로. 그러니까요. 그 이유는 있죠. 이 사람 딱 볼 때 김명수의 그 행태로 볼 때 그러니까. 또 인권법 연구회 출신 예. 이 재판부에 오면 변론 재개해가지고 뭐 어떠고 저떠고 해가지고 관행이고 진짜 해가 집행유예해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이 판사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급하지만 예, 그런 것 이거는 같아요. 하고 가자. 예. 그래서 설 전에 딱 법정 구속까지. 사실 그 장관 정도 되면 법정 구속 잘 안 시키는 경우도 그렇죠. 많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번에 이 재판부는 이들이 말하는 관행이란 거에 대해서 이걸 청산해야 될 진짜 구시대 유물이라는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손에 그 다음 재판부 손에 피를 묻지도 않을 재판부가 올 가능성도 있지만 차라리 내 손에 피를 묻히겠다. 이번에 판결을 하고 간 것 같아요. 아주 잘한 판결인 것 같고요. 사실은 뭐 환경부가 문제가 됐습니다만은 330개 공공기관장이 있고 감사들만도 또 상임감사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 정부 들어와서도 한 90개의 상임감사들을 바꿨는데 이런 데도 다 비슷한 상황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신미숙 균형인사 비서관 네, 집행유예 받은 국회의원 4급 보좌관 하다가 1급 비서관 된 사람입니다. 예. 이 신미숙 비서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내린 집행유예 게 줬더라고요. 당신 비서관 선에서 이런 인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윗선이다. 네. 말하자면 그 당시 조현옥 인사수석이라든가 인사수석이 뭐 임원 인사 간담회 열어가지고 단수로 해갖고 다 내려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도 지금 이성윤 네.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있으면서 윗선 수사를 다 막았어요. 그리고 그때 수사를 맡았던 동부지검 지검장, 차장, 주진우 담당 형사부장 다 엎어졌죠. 없어졌죠. 예. 예. 이러니 사실은 이번 수사 그 재판 결과를 보면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불문가지다. 예, 국정감사도 실시를 해야 하고 그러니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윤석열 총장이 결단을 내려서 윗선 수사도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좀 어렵겠죠. 지금 뭐 울산 선거하고 완전 그것만 해도 윤석열 총장은 진짜 머리가 터질 거예요. 직을 내놓고 하는 지경인데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워낙 전선이 넓어져 가지고 워낙 잘못한 데가 많으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도 머리 아플 겁니다.